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52페이지고요. 네, 국토교육법상 그 허가 대상 개발 행위를 할 때, 개발 허가 절차, 개발 행위 허가 절차를 공부하고 있죠. 즉, 허가 신청서 제출부터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 완료 후에 그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과정, 그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앞 시간에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과정의 사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개발행위 허가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일 먼저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청 군청에 개발 허가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때는 그 형질 변경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즉 개발행위 허가받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서,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조경 및 경관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신도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서 이렇게 제출되면은 허가권자는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의견 청취,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이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허가됐잖아요. 그 허가 신청된 주변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새로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줬을 때 해당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어디 있느냐면은 여러분 그 152페이지 봐요. 152페이지 그 중간 약간 아래쪽에 보면은 양가로 이번에 의견 청취를 동그라미 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랑 또는 군수, 즉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하려면은 그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 죄에 대해서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밑에다가 아니야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을 전부 암기를 항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시험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가 넘겨봅니다. 넘겨보면은 15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미칠 거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 허가를 해줄 수 있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개발 허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기업번호 읽어드립니다. 다른 법률에 따르는 구역 등의 지정 또는 지금도 줄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행하는 개발행위는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 안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언번이 중요해요. 니언번에 별표하시고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관리계획이죠. 조금 더 배울 겁니다. 성장관리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을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을 해줄 수 있죠. 보통 이 니언번이 출제에 반영될 확률이 높아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여러분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에 허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원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허가 신청서 제출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개발의 허가 처리 기간은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네, 어디 있느냐면은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오릅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5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처분기간. 자,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랑 또는 군소적 허가권자는 개발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칠 것이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미치고 동되죠. 그 다음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할 때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제도. 무슨 이야기냐면 개발행 허가 절차,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 절차에서는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개발행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시청 군청에서 개발 허가를 해주면은 그 개발 과정에서 그 개발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를 하겠다, 위해 방지 조치하겠다, 환경오염 방지 조치하겠다, 그죠? 필요하면은 조경과 기타 경관 조치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첨부했잖아요. 첨부해야 허가 신청 제출이 가능하잖아, 원칙적으로. 근데 일반 국민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 첨부해야 될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바로 불허가 처분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계획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그 민원인에게 본래는 이렇게 개발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 방지 계획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적 보호 계획서를 첨부하는 게 원칙인데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모르고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으니까 제가 허가 신청하신 당신을 믿고 시청구청에서 개발허가를 해줄 테니까 허가받고 형질 변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해 방지 조치도 하고 환경 방지 조치도 하고 필요하면 조경과 경관 조치 등을 하실 것을 조건을 붙여서 개발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조건부 허가 제도라고 그래요. 그럼 조건부 허가 제도는 허가권자를 위한 제도입니까? 민원인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그렇죠. 허가 신청서에 법상 첨부해야 될 각종 계획서를 첨부하지 못한 민원인을 배려해서 그 민원인에게, 즉 허가 신청자에게 그 계획서 내용의 이행을 조건을 붙여서 조경 조치나 위해 방지 조치 등을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조건부 허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개발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허가만 해준다면은 공사 과정에서 위해 방지 조치하겠다, 환경 방지 조치하겠다,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를 하겠다고 계획서 첨부했잖아요. 이 계획서가 이행될 것을 믿고 관할 시청군청에서 허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허가를 받아낼 목적으로 계획서는 첨부해 놓고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해 방지 조치도 안 하고 환경오염 방지 조치도 안 하고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
용지 확보 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개발허가 받는 자, 개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개발허가 신청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애치시켜두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이행보증금 애치제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애치시켜뒀다가 천공사비의 20%를 범위해서 이행보증금 애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행보증금 애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천공사비 20%, 천공사비가 1억이면은 20% 이내니까 2천만 원 정도까지, 2천만 원 정도의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뒀다가 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해 방지 조치나 환경 방지 조치를 안 하면은 이 보증금, 애치된 보증금을 사용해서 강제로 위해 방지 조치나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 애치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러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를 할 때 그 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허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그리고 이행보증금 애치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행보증금 애치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하게 될 이행강제금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건축법에는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우겠죠.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고요.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서는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 애치제도가 있다는 거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행강제금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건축법. 건축법하고 농지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건축법과 농지법에는 이것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다음 중 부동산 공부에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맞게 짝진 것은 건축법하고 농지법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농지법에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는 이행보증금 애치제도하고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 이 제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속. 조건부 허가 제도하고 이행보증금 애치제도는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행보증금이 무엇인지, 조건부 허가가 무엇인지 물어보지는 않거든 시험이.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행보증금 제도가 나왔으니까 그 이행보증금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154페이지 봐요. 154페이지 보면은 자,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금 나와 있고요. 조건부 허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읽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 사유 제목에 밑줄 꺼놓고 읽어볼게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경 등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조건부 허가 제도예요. 밑에다가 조건부 허가 제도라고 적으면 되죠. 자, 그때 조건부 허가를 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으로서 즉 허가권자가 조건부 허가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밑줄 것이죠. 미리 해당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즉 내가 당신에게 그 조경 조치나 위해 방지 조치 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줄 테니까 당신이 허가받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해 방지 조치도 하시고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하실랍니까? 라고 의견을 들어보고 한다면은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허가 전 절차는 개발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건부 허가의 절차입니다. 절차.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애치입니다. 155페이지. 155페이지 보면은 이행보증금 애치를 하게 할 수 있는 애치 사유가 5개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묶어서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앞쪽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이행보증금 애치 사유가 됩니다. 이행보증금 애치를 그 허가 신청자에게 명할 수 있는 애치 사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되는 거죠. 이것은 외우지 말고요. 읽어 두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이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행위로서 그 개발 행위로 인해서 밑줄 그십시오.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반 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읽어두면 되죠. 그 다음에 토지의 굴착으로 인해서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손괴 우려가 있을 때는 줄 것이십시오. 인근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손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인근의 건축물과 공작물 손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토색의 발파로 인해서 줄 것이십시오.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발파로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거죠. 4번 토색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거죠. 5번에 줄 것죠. 비탈면의 종용이 필요한 경우 그 적용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읽어두시고요. 암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외웠다고 한 문제 보장하는 거 아니죠. 어차피 한 줄씩 객관식에 들어갈 뿐이죠. 그래서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읽어두시면 되죠. 뭐 당연히 또 상식적으로 가능하니까. 단 3번 중요해요. 양가로 3번에 보면 예치 의무 제외 사유가 나와 있죠. 네. 박스 안에 봅니다. 빨리 동그라미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국가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에 공공기관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에 제일 끝에 공공단체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국가가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해 방지 조치, 환경 오염 방지 조치 하지 않고 도망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입니까? 예치를 면제합니까? 예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예치 의무 제외 사유 동그라미 1, 2, 3번은 예치 면제라고 하면 되죠.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합니다. 누구? 국가 등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치 면제. 그 다음에 예치 금액입니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이때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은 두 번 제출 대비 줄 것입니다. 저 두 번 제출 끝에 총 공사비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을 조례를 정합니다. 총공사비 20% 이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은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납부 방법. 원칙은 현금 납입이죠. 밑줄 긋죠. 이행보증금을 납입할 때는 현금 납입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세 번째 줄로 봅니다. 줄 끝죠. 세 번째 줄 끝에 이행보증서,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이행보증서 등으로 현금에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예치된 보증금은 개발허가 받은 자가 사고치지 않고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준공사를 받으면 그 준공사를 받은 때 예치된 보증금은 허가받은 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면서 예치 보증금의 반환 시기는 개발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 미축금이죠. 준공사를 받은 때 예치된 보증금은 허가받은 자에게 반환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국토교육법상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토지 형질 변경,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기 위한 형질 변경 공사를 하고 준공사를 받기까지 개발 행위 허가 절차를 쭉 공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 준공검사 부분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어디 나와 있느냐면 이런 교재. 159페이지 오십시오. 159페이지 오시면 준공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6개잖아요. 건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 즉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지원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허가 대상이잖아요. 그 중에서
모든 개발행위가 공사 완료 후 준공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준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준공사를 받지 않는 거.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은 준공사를 안 받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분할이 뭐죠? 한 필지의 토지를 두 개 이상으로 필지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거든요. 포크레인으로 땅 파서 하지 않잖아요.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사를 안 받는 거죠. 필지를 청량해서 필지만 나누면 되지 뭐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도 그냥 물건을 가져다 두면 되는 거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불들로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수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준공사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제외한 건축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가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사를 받아야 되고 물리적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 분할이나 물건 적치는 준공사를 받지 않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 중요해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죠.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 공사 끝나면은 집 다 지으면은 준공사를 받아요. 그 준공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하거든.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죠.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이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준공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준공사를 받았다면 이 법상 준공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 사업 완료 후 준공사를 받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준공사를 받지 않는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59페이지 준공사 1번 준공사 원칙과 예외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가 뭐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되면 허가권자는 허가 처분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 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잖아요. 그때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심사하는 객관적 기준이잖아요. 허가 신청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이 결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객관적 기준을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 기준이 별도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2022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여론교재 150페이지입니다. 여론교재 150페이지 오면은 150페이지 보시면은 3번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나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발표하시고요. 허가 기준 양가로 1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발행위 허가 심사 기준이 박스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5개가 있는데 4번, 5번은 상식이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그냥 읽어두면 돼요. 그럼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동그라미 1, 2, 3번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1, 2, 3번. 150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151페이지 저 위에 동그라미 3번까지는 묶어서 꼭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이거죠. 동그라미 1번이 개발행위 허가 규모, 개발이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합해야 허가해 준다는 거죠. 이때 규모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 면적 규모예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합해야 허가해 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150페이지 박사관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에도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해 허가해 주는 거죠. 그때 규모 동그라미. 다음에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항상 법 교재는 읽을 때 제가 특별히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가로를 건너뛰어서 읽어야 되잖아요. 지금 가로 안에 읽어보니까 못 찾고 있는 거죠.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다음에 적합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규모가 뭐라고요?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야. 그때 면적 규모가 기역, 니은에서 정하는 규모에 적합해 다 외워야 됩니다. 규모 외워야 되죠.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규모. 네, 적으십시오. 농공간, 양기방법이에요. 즉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안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농공간 얼마? 3만. 외워야 됩니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공간 3만. 농림지역, 공업지역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 허가납니다. 농공간 3만. 그리고 보존 녹지지역이죠. 자보. 보존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자보. 보존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 녹지지역, 자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공사가 허가납니다. 농공간 3만, 자보. 나머지 모든 용도지역은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교재 보시면 1만,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 나는 거죠. 농공간 3만, 자보 5천.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농공간 3만, 자보 5천.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허가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지금 이 동네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됐잖아요. 그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도시군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동그라미 2번 줄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해당 지역에서 이미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다면 그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새로 신청된 개발행위가 지장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새로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동그라미 3번 줄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규모가 적합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이 범위가 딱 출제에 가능한 범위예요.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됐는데 보세요. 왼쪽은 농림지역이고 또 한쪽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농림지역에 거친 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거친 지역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각각의 지역에 적용해야 될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규정을 적용하는 거라. 그러면 농림지역에 걸친 토지는 농림지역의 허가 규모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해 줍니다. 농림지역에 걸친 부분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내는 거예요. 단 계획관리지역은 농공간 자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용도지역은 얼마죠? 1만. 1만 제곱도 미만이면 허가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2개 이상의 용도지역 결정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각각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 있죠? 151페이지 양가로 2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허가 신청된 땅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나와 있습니다. 이 별표하시고요. 읽어볼게요. 밑줄 그으십시오. 위 허가 기준의 동그라미 1번 형질 변경 허가 규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 허가 대상 토지가 쭉 그으십시오. 개발행 허가 대상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각각의 동그라미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 허가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설명한 그대로죠.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하나 해야 될 게, 그렇죠.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 15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156페이지 큰 6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죠.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이게 별표하시고요. 네, 고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 정리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이게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힘내시죠? 네. 힘들죠? 네. 자, 또 기지개 한번 켜세요. 제가 이거 칠판 정리할 때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오, 쭈쭈쭈 기지개 한번 켜시고 목도 한번 돌리시고 네. 이렇게 희망이 있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 지금 공연역에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희망이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습을 하시는 여러분의 연령대가 다양하겠지만 그 연령대에서 대개 이제 보통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짓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보면은 공부했던 엄마 아빠가 돈 주고 공부했던 그 시절이 참 그립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참 좋았던 시절이잖아, 학창 시절이. 네. 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즐기면서 네, 행복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격증 따고 찬란한 미래의 여러분의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힘내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 허가의 제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죠, 제한. 무슨 얘기냐면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제한 사유가 있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어, 지역이. 그러면은 개발행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땅 사면은, 즉 제한 사유가 있는 지역의 땅 사면은 땅은 샀지만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곳에 땅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가서 임장활동, 고객과 땅 보러 가잖아요. 땅 보러 가서 지금 당장 개발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 제한 사유가 있는 곳이라면,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가 있는 곳이라면 땅 팔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개발행 허가 제한될 제한 사유는 5개를 순서대로 지금 외우랍니다. 5개를 순서 그대로 다 외우랍니다. 지금부터 같이 외울게요. 쉬워요. 같이 봅니다.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양가로 이번에 제한 사유가 나와 있고 박사는 몇 개 있죠? 5개를 외워야 됩니다. 1번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임장활동을 나갔는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임장활동을 갔는데 가보니까 첫 번째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럼 상상하십시오. 그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 살림이 그 계획관리지역 안에 살림이 울창하다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살림이 울창하다. 나무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은 함부로 개발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허가를 안 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목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은 수목 동그라미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소나무. 여러분 그 소나무는 한국 소나무는 보호수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산 위의 젖소나무. 소나무는 일정한 규모의 크기라면 한 그루만 있어도 그 녹지지역에 땅 사더라도 전원주택 짓기 위한 형질 변경 공사 허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그래서 녹지지역에 땅 보러 갔다가 소나무가 보이면 경기를 합니다. 그건 부동산 전문가예요. 소나무를 봐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면 비전문가예요. 소나무. 그 다음에 조수류가 교재 보십시오.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철새도래지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우리 겨울철 되면은 저 서산간 적지 서해안에 그죠? 천수만 일대 이런 곳은 대표적으로 수십만 마리의 겨울철새가 찾아오거든요. 그 철새 도래지 주변 지역에는 땅 사들어도 개발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에 개발허가를 해주면은 요즘에는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그냥 두지 않죠. 그 자치단체장을. 그 다음에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뭐죠? 예를 들면 적어보십시오. 현장 이야기니까 철새도래지. 매년 철새가 돌아오는 곳. 그 다음에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 우량농지가 뭐죠?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 경지정리를 마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은 식량 생산을 위해서 보존해야 되잖아요.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의 임장활동을 가셔서 지금 당장 개발행위를 원하시는 분에게 땅 팔아서는 안 되는 곳이 이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죠. 이걸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단어를 기억하면 되잖아. 개발허가 제한되는 사유 1번 소나무.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 철새. 소나무, 철새 1번. 개발허가 제한 사유 1번 소나무, 철새. 그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로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주면은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교재 보세요.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원인입니까? 기록합니까? 원인이잖아요.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줬는데 그 허가된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환경오염 동그라미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재 동그라미. 네, 문화재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환경 동그라미, 문화재 동그라미. 당연한 거죠. 상식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역에 이렇게 지방에 임장활동을 갔어요. 두 번째로 부동산 개발업자 무서워하는 게 첫 번째가 소나무고요. 소나무 철새 무서워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그러면 조선시대의 유명한 사찰이었어. 그러면 이제 석탑 같은 것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 주춧돌 같은 것 있고. 그럼 이것은 국보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지방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적지, 사적지는 개발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나무는 소나무고요. 두 번째 무서운 게 문화재와 환경이에요. 그러면 개발허가 제한 사유 1번 소나무 철새, 2번 문화재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3번 허가 신청된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3번 보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서 줄것죠.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용도지역 등 변경 때문에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앞으로 개발허가 심사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무분별하게 미리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겠죠. 1번 소나무 철새, 2번 문화재, 환경문화재, 3번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구요. 여러분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 긴 문장이 금방 짧게 현장을 상상하면서 이해하니까 외워지나 재미있게.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죠. 그럼 이것도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왜를 붙여. 왜 그럴까를 알면은 안 해도 기억이 된다니까요. 왜냐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우리 배웠잖아요. 그 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나로도 3년 내에 뭐 하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그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되잖아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서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은 공적 개발이잖아요. 그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그 동네의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 다음 주에 배우는데 적으십시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꼴 적으십시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꼴 뒤에다가 신도시개발지역이에요. 신도시개발지역. 신도시개발지역이에요. 이제 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허가가 제한되는지 알겠죠? 대한민국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전부 개인이 신도시를 개발합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해서 공적으로 개발되거든. 전부가. 그럼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개발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인 개발 행위를 토지 소유자가 할 때 개발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는 거죠. 이 5군데는 개발 허가가 제한되는 거죠. 1번 소나무 철새,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소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 어떻게 보죠? 소나무 철새. 2번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를 허가했을 때 그 개발 행위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 어떻게 보죠? 환경문화재. 3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 밑줄 거 있잖아.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어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그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1번과 2번의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한 차례 1회 3년 내에서 3년 범위 내에서 개벌이가 제한됩니다.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개벌이가 제한됩니다. 근데 3번, 4번, 5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3번, 4번, 5번 중 한 개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3년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데 이 원칙에다가 연장이 돼, 연장. 한 차례 1회 2년 범위 내에서 2년 내에서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연장. 그래서 1회 3년 제한 원칙은 물론이고 그 원칙에 한 차례 2년을 더하여서 개벌이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 3년 제한에 연장되면은 2년 범위 내에서 개벌이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벌이 허가를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합니다. 근데 연장할 때는 제한기간이 연장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전부 교재법 조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데 일정한 기간은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제한함이 원칙인데 3, 4, 5번의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개벌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3번, 4번, 5번의 사유가 있으면 최장 원칙 3년의 연장이 이제니까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개벌이 휴가는 제한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개벌이 휴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오시진 않죠. 네,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예요. 162페이지 성장관리계획, 162페이지 성장관리계획으로 이제 다음 주에 진도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고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신 분은 대개 이제 합격을 위해서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법고시 할 것처럼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정말 냄비 건성처럼 쉽게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진심으로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함께하는 인강드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